근데 2배? 2배는 이거는 뭐 못 갈 숫자는 아닌데 2배를 무조건 간다, 10배를 간다 이건 아닌데 일단 10배도 SK하이닉스는 못 갈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요. 2배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숫자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00만 원을 간다라는 그런 전망이 뭐 일각에서는 와 말이 돼? 터무니없다 이러는데 저는 전혀 터무니없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증권가 쪽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 가면 또 목표가 상향해서 다시 또 올리잖아요. 그래서 뭐 가면 그때 상향하지. 일단 요 정도로 하자 보수적으로. 저는 약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마진율 대비해서 PER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거.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 먼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정말 명확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하이닉스가 더 잘 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분야, 그러니까 HBM,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앞서 나갔잖아요. 이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가 앞서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뺏겼나요? 다시 뺏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항상 1등주가 제일 많이 가고 먼저 가고 그리고 하방 지지도 더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 AI 반도체 모멘텀 불어오면서 올라갈 때 SK하이닉스가 처음에 이제 압도적으로 먼저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니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못 갔고 한번 시장이 흔들리고 재구성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2차 슈팅으로 쏘아 올릴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더 잘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시 또 SK하이닉스가 잘 갈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길게 늘어뜨려서 보면 아마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SK하이닉스가 대장주면 대장주만 항상 잘 가냐? 아닙니다. 우리가 HD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주였잖아요. 효성중공업이 좀 부대장주 느낌이었고. 근데 계속 HD 현대일렉만 잘 가진 않습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효성중공업이 더 잘 가는 구간도 있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잘 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직전 사이클이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SK하이닉스가 더 잘 갈 거고요. 그럼 그건 어떻게 아느냐?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더 잘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길게 보면 SK하이닉스가 더 잘 갈 수도 있지만 그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냥 주가에서 답이 나옵니다.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는 아직 전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숨고르기 하면서 쉬어가는 구간 있잖아요. 이번에 전쟁 모멘텀으로 쉬어갔고요. 뭐 이전에도 뭐 악재로 인해서 쉬어갔을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전쟁 모멘텀으로 쉬어갈 때, 이때 신고가를 누가 먼저 쓰느냐? SK하이닉스가 먼저 썼죠. 그럼 이제 SK하이닉스가 대장인 겁니다. 이번 파동에선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잘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 사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안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만 사면 뭘 살까요? 뭐가 더 잘 갈 것 같나요? SK하이닉스가 더 잘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제 23일 내일 모레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 발표 모멘텀도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제 실적이 워낙에 뭐 안 좋게 나오진 않겠죠. 삼성전자가 잘 나왔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잘 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안 간다?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상대적으로 더 잘 간다의 개념인 거지 삼성전자도 갈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 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SK하이닉스가 더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죠? 하드웨어 쪽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걸 이제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할 노릇이에요. 이제 좀 자금을 좀 회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돈만 쏟아붓고 있으니까 오라클 지금 현금 흐름 자체가 완전히 그냥 수직낙하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계속 쏟아붓고 있다. 돈 채권 발행해가지고 돈 꺼가지고 이거 뭐 빚지는 거잖아요. 채권 발행하는 것도 빚내 가면서도 지금 계속 돈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와 신났죠 그냥 돈 계속 쏟아부어 주니까. 근데 쏟아붓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들이 못 가고 하드웨어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영원히? 그런 건 없죠. 데이터 센터를 무슨 무한대 확장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확장하면 그때부터는 뭐 할 거예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어야죠. 투자를 했으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게 뭐예요? 뭐 하드웨어 기업들한테 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데이터 센터 확보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럼 일정 시점에서는 그만 이제 데이터 센터 확장하고 돈을 법시다. 이런 구조로 이제 넘어갈 건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계속 하드웨어는 잘 가고 소프트웨어는 못 가고. 근데 어느 지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드웨어가 못 가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가는 자금이 이동하는 구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잘 간다고 하드웨어만 사기보다는 가급적이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사는 걸 제가 계속해서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드웨어가 잘 가면 거기서 수익을 계속 내면 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하드웨어가 못 간다. 그럼 그 지점에서부터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저가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서로 이제 이게 해칭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는 지금 매수하려고 하니까 손이 안 뻗어지죠. 신고가 쓰고 있으니까.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소프트웨어는 손이 또 안 가요. 왜 안 가요? 너무 낮으니까. 못 가고 있으니까. 얘는 잘 가고 있는데 너무 높아서 불안하고. 얘는 낮은 가격인데 이게 안 가니까 실망감이 있으니까 뭐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생각에 못 사고. 그럴 바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 서로 해칭 전략으로 얘가 가면 얘가 못 가고 얘가 못 가면 얘는 가거든요. 어쨌든 이 안에서 자금이 계속 돌 거예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서. 그럼 그냥 둘 다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하드웨어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안 끝날 것 같아요. 이제 2차전 시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번 2차전이 끝나면 이제는 소프트웨어도 점진적으로 올라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바닥을 좀 잡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제 매도 물량이 워낙에 많이 터져가지고 더 이상 나올 매도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매도 물량이 이제 나올 게 딱히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가는 떨어질 수 있어도 이제는 이제 바닥 다지기 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도 2월에서 4월 사이에 형성된 바닥이 있어요. 2월에서 4월 사이에 형성된 최바닥권 아래로는 이제 안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확답을 드리긴 그렇지만 매도 물량이 꽤 나와가지고 전쟁 모멘텀도 작용했지, 뭐 매도 물량도 이제 악재로 많이 반영했지 이러다 보니까 그 아래로는 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어떤 기업들 얘기하는 겁니까? 뭐 인투이트, 세일즈포스 같은 중소형주도 있겠지만 뭐 오라클이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2월에서 4월 사이에 제각각이에요. 어떤 애들은 2월에 저점이 있고 어떤 애들은 3월, 어떤 애들은 4월. 저점이 다 다르겠지만 2월에서 4월 사이에 형성된 저점 아래로는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지금 최근에 많이 반등한 기업들도 있고요. 어떤 기업들은 바닥 다지기 하거나 쌍바닥 끓인 애도 있습니다. 2월의 바닥, 3월이나 내지 4월의 바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바닥론이 또 나오고 있는 슬슬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저가 매수에 이제 나서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입니다. 뭐 미국 주식도 그렇지만 한국 주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이지만 한국 주식은 뭐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죠. 뭐 더 볼 게 있나요? 더 볼 게 있긴 하죠. 뭐 네이버, 카카오에다가 삼성, SDS랑 이거 얼마 전에 보안주 가면서 좀 움직이던데 잠깐 보자면 이제 한국 주식은 일단 네이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도 한 차례 이제 전쟁 터지면서 또 조정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 그리고 삼성 SDS 이런 종목들 얼마 전에 보안으로 한번 올라갔는데 얘는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아니 작년 한 중순부터 주가가 이제 굉장히 크게 올라가진 않았는데 같은 부분에서 계속 뚫지를 못해요.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지금. 이 특정 가격대를 못 뚫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저는 어떻게 공략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를 뚫으면 사세요. 뚫으면. 이 뚫지는 못했는데 계속 같은 가격대 저항받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외국인들은? 이거 제가 내려버렸네. 외국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이제 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한 차례 이제 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겠는데 실적 전망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재무적으로도 이제 상방으로 갈 것 같고 이거랑 이제 또 많이 보는 게 LG CNS 같은 종목들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된 종목은 아닌데 실적 전망이 너무 좋잖아요.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재무 차트인데 영업이익, 순이익 전망치가 어때요? 다 올라서고 있죠.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LG CNS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도약할 만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당장에는 못 가도
일정 정도 구간을 이제 형성하고부터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얘도 지금 어때요? 4월 초에 그 형성한 바닥이 있죠? 이 4월 초에 형성한 바닥이 작년 11월에 형성한 바닥을 이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요 구간 아래로는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S는 최근에 이제 뭐 바닥을 한번 형성했는데 4월 달에 형성한 요 바닥 대략 한 14만 원 중반, 15만 원 요 가격대 있죠? 요 아래로 이제 떨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 최근에 형성한 바닥 아래로는 이제 떨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빨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아니 무슨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 확보하는 거 뭐예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데이터 센터 다 지었다. 자 이제 파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이런 그 자금 흐름은 분명히 올 미래라는 거. 이건 뭐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실 건데 그게 이제 좀 언제 오느냐. 이게 좀 문제이긴 한 거죠. 근데 최소한 망하기 전에는 시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열을 올려서 데이터 센터 확보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마시라. 그동안은 하드웨어로 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끝나면 소프트웨어로 이제 버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반도체만 사는 걸 권장드리진 않고 반도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이제 좀 서로 해칭 전략으로서 구성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뭐 증권가 목표가가 나왔다, 해외에서도 뭐 목표가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삼성전자 40만 원, SK하이닉스 2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만 원 초반이잖아요. 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한 20만 원 언저리였거든요. 20만 원 조금 안 되거나.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100만 원 언저리였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제 황제주에 진입했다 이랬는데 최근에 또 많이 올라서 뭐 SK하이닉스가 120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긴 하지만 보통 이제 SK하이닉스가 한 100만 원 언저리, 그리고 삼성전자가 20만 원 언저리 이럴 때 딱 더블을 본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가가 많이 제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두 배를 본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목표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2배, 삼성전자 2배. 다시 말해서 SK하이닉스 200만 원, 삼성전자 40만 원은 굉장히 보수적인 목표가다. 무조건 그 가격을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왜 제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저는 그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느냐를 볼 때 일단 첫 번째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재무적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요. 거기에서 마진율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마진율 대비해서 PER이 낮냐를 봐요. 근데 지금 이번 올해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72.8%를 전망하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률이 58%대를 전망해요. 이러면 PER이 한 58배를 가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게 워낙에 이제 특수로 이렇게 펌핑이 된 거다 보니까 마진율이 높게 찍힌 건데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잖아요. 비슷하게 유지는 되겠지만. 근데 어찌됐건 간에 58배까지는 아니어도 PER이 지금 2점 몇 배예요. 3점 몇 배고. 그러니까 지금 한 5배 정도 되잖아요. 5배. 내후년에 이제 3점 몇 배를 봅니다. 3.45배. 그러면은 지금 그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 72.8%인데 순이익률 58%인데 더 작은 숫자인 순이익률 기준으로 58%랑 PER 키 맞추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내후년 기준으로 이익 기준으로는 3.45배를 전망하거든요. PER이. 올해 기준으로는 5배고 5배 기준으로 찍어도 몇 배예요? 11배인가 그래요. SK하이닉스는. 그럼 주가가 11배를 올라도 제 기준에서는 뭐 엄청 비싼 건 아니네. 근데 지금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4, 50배 되는 기업들. 소부장에서도. 심지어 마진율은 더 안 좋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근데 PER이 지금 막 40배, 30배 그냥 우습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배예요? 5배, 3배 이래요. 근데 이런 기업이 10배를 못 간다? 불가능은 아니다. 그게 충분히 현실 가능한 얘기다. 10배를 가는 게. 근데 솔직히 이제 10배 간다라는 게 너무 터무니없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뭐 10배가 잘 상상이 안 가기는 해요. 근데 2배? 2배는 이거는 뭐 못 갈 숫자는 아닌데.
2배를 무조건 간다, 10배를 간다, 이건 아닌데, 일단 10배도 SK하이닉스는 못 갈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요. 2배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숫자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00만 원을 간다라는 그런 전망이 뭐 일각에서는 와, 말이 돼? 터무니없다 이러는데 저는 전혀 터무니없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증권가 쪽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 가면 또 목표가 상향해서 다시 또 올리잖아요. 그래서 뭐 가면 그때 상향하지. 일단 요 정도로 하자, 보수적으로. 저는 약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마진율 대비해서 PER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거.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정도는 아닌데 48% 정도, 뭐 50% 정도, 그리고 순이익률은 한 41% 정도 이렇게 전망하거든요. 근데 PER이 4점 몇 배를 봐요. 한 5배 언저리. 그러면은 한 8배를 가야 순이익률 40%랑 키 맞추기가 되는 거예요. 8배까지는 아니어도 5배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가가 5배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2배를 본다라고 하니까 솔직히 마진율 대비해 가지고 지금 그 PER을 비교해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게 싸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목표가 40만 원과 200만 원은 저는 그렇게 의심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전주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며칠 연속으로 계속 강한 모습 보이는데 이렇게 강한 흐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고 미국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쇼티지가 한번 났잖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 쇼티지가 났는데 우리가 AI라는 산업이 한번 그 지금 강하게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AI라는 게요. 이전에는 에너지 수요가 원래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는 원래 매년 이렇게 항상 늘어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전자화가 되잖아요.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아무리 올라간다 한들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수요가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 수요가 올라가는 건 그건 인정을 하는데 어느 특이 지점을 만나면서 에너지 수요가 팍 뛰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수요가 이렇게 이제 많이 필요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게 뭐였다? AI라는 특이점을 만나면서 그렇게 됐다. 데이터 센터를 어마무시하게 확장하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도 이전에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전력 인프라를 다 갈아엎는 거고 그러면서 초고압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왜 초고압이겠습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안 되기 때문에 다 갈아엎은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에너지 양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친환경으로 감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을 되돌렸잖아요. 근데 원전이라는 게 뭐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탈원전을 안 하고 늘려왔어도 지금 공급이 부족한 수준인데 탈원전까지 한번 해버려가지고 공급이 지금 훨씬 부족합니다. 수요는 엄청나게 튀었는데 공급은 뒤로 퇴보한 거죠. 이거를 다시 그러면은 엄청나게 돈 쏟아부어서 빨리빨리 원전 많이 건설하면 되지 않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원전이 말씀드렸죠? 산업주기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요.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년 걸쳐가지고 이제 해야 간신히 이제 가동이 시작될까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를 기반으로 한 이 원전 모멘텀은 애초에 원전이라는 산업 자체가 사이클도 길고 근데 원전이 지금 올라간 걸 보게 되면 끼케야 1년 좀 넘어요. 이제 상징적인 기업 뭐겠어요? 원전하면은 뭐 원전 건설도 많이 갔지만 하나만 꼽아봐라. 원전을 상징하는 기업 뭐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저만 아는 거 아니고 전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한번 볼게요. 올라간 지 얼마나 됐나. 잠깐만요. 예,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렉 먹었나 봐요. 예, 됐다. 이것도. 두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얘가 반응할 때까지 조금 힘겨운가 봐요, 얘가.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주가가 올라간 지가 한 뭐 1년에서 아이고 이거 잘 저걸 못하네. 네, 조금 그냥 렉이 먹는 것 같아요. 됐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이제 올라간 걸 한번 보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주가를 튀어오르게 만든 게 2025년부터예요. 그래서 2025년부터 지금 어때요? 본격적으로 올리는 게
한 1년 4개월? 뭐 올해까지 치면은 그 정도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소 5년에서 10년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애들. 그리고 전력인프라. 이런 애들. 방산 지금 몇 년째 오르고 있죠? 거의 5년, 6년 내내 오르고 있어요. 전력인프라 5, 6년 내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그냥 계속 올리고 있어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조선은 상대적으로 좀 짧죠. 그리고 더 짧은 게 원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아직은 이제 시기상으로 봤을 때 물론 몇 년, 한 1년 넘게 올렸으니까 퍼센트로도 많이 올리기도 했고 조정을 좀 보여줄 수도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오를 거예요. 중간중간 뭐 진짜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차피 5년, 10년 보고 가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진입을 하시기 전에 각오를 5년, 10년 보고 간다라는 각오로 보고 진입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신규 자금 1,000만 원이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관심 보일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오늘 급등을 안 했으면 주저없이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이전까지 계속 2차 전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일제히 주가가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주저없이 지금 1순위로 꼽는다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나 몇 개 기업들, 우량한 기업들도 여전히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2차 전지를 꼽겠습니다. 네, 좀 부담이 되더라도 왜냐면 안 간 기업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LG 엔솔 같은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LNF도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역시 이제 그 하드웨어 쪽 반도체 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 쪽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도 물론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단순히 그렇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소프트웨어랑 같이 좀 믹스해서 구성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급하실 건 없는데 화학이나 철강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시면 좋거든요. 길게 보셨을 때 올해 연말에서 내년 연초를 놓고 봤을 때 화학이나 철강은 아마 성과가 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큰 범위에서는 화학 카테고리에도 들어가는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철강이 없으시다면은 상징적인 기업들을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철강이랑 그 다음에 2차 전지랑 교집합이 있는 포스코홀딩스를 보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요. 아예 그냥 철강 색채를 뚜렷하게 가져가는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같은 기업들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세아그룹이나. 그래서 철강도 한번 이제 눈여겨보시면 화학이랑 같이 한번 좀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높고요. 석화 기업들 있잖아요. 금호석유화학이나 LG화학이나 뭐 각종 이제 그 롯데정밀화학이나 이런 기업들이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가도 많이 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핵심 섹터들은 지금부터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장기적으로 놓지 않으셨으면 하는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사이클은 여전하다. 변하지 않았다. 제약바이오는 어차피 또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